이번 올림픽에서 이탈리아가 진 이유를 아십니까? 승부는 경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아니라 밥상에서 말입니다. 밀라노 현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대였습니다. 절단 기소리가 사람들의 환호를 밀어냈고 선수들은 긴 줄 앞에서 식어버린 음식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컨디션은 경기 전에 먼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장을 나서는 선수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하 15도의 야외 훈련장 한복판, 김이 피어오르는 도시락을 받아드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환경, 전혀 다른 표정. 그날 올림픽의 판이 조용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메달은 아직 걸리지도 않았지만 이미 흐름은 기울고 있었죠.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기준을 바꿔버린 그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수의 몸입니다. 저는 그 무너짐을 기록하러 이탈리아에 왔어요. 20년 넘게 올림픽을 취재했지만 이번만큼 준비가 안 된 대회는 처음이었죠. 그런데 이 기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하딩입니다. 영국 출신 스포츠 기자죠. 하지만 경기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선수가 서야 할 환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메달은 선수가 따지만 그 선수가 설 수 있는 조건은 누가 만드는지를 기록합니다. 올림픽 현장을 7번 넘게 취재했어요. 동계올림픽만 3번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화려한 개막식 뒤에 숨겨진 혼돈을요. 밀라노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환호가 들려야 할 올림픽 현장에서 제가 처음 들은 소리는 쇠를 자르는 소리였어요. 절단기 소리였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죠.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선수들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개막을 사흘 앞둔 올림픽 경기장이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낯설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봤거든요. 문제는 그 공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관중 동선 옆에 자재가 쌓여 있었어요.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위험 표시 테이프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죠. 그 사이를 선수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흔들리는 건 기록이 아니라 선수의 몸이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열었어요. 공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도 봤죠. 안전 점검 보고서까지 살펴봤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지연, 또 지연. 올림픽을 취재하다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개최국이 허둥대는 모습은 새롭지 않아요. 예산이 부족하고 일정이 밀리고 결국 선수들이 그 혼란 속에서 경기를 치르죠. 저는 그런 환경이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메달을 따는 순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선수가 어떤 조건에서 싸워야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사는 이탈리아 이야기였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제 노트에 적을 이유는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 알고 있었어요. 훈련 잘하는 나라죠. 정신력 강한 선수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시스템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은 늘 성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함이 시스템과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까지는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선수촌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에 올랐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가 창밖으로 보였어요. 영하 15도의 공기가 차창을 통해 느껴졌죠. 같은 도로, 같은 시간, 버스 안에는 여러 나라 선수들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이건 기자의 직업병입니다. 경기 전날 선수의 상태는 얼굴에 가장 먼저 나타나거든요. 고개를 숙인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말없는 침묵이 흘렀죠. 팔짱을 낀 채 몸을 움츠린 자세들. 긴장이라기보다는 피로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 다른 공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었어요. 웃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들떠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어요. 어깨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호흡이 안정돼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멘탈 훈련이 잘 돼 있겠지. 코치가 강하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몸이 지치면 얼굴은 숨기지 못한다는 걸요.
특히 이 추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먼저 반응해요. 그리고 표정이 무너지죠. 그런데 한국 선수들에게는 그 흔적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어요. 선수촌 입구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걸음걸이를 봤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가볍게 내렸어요. 그 순간 이 기사의 방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계속할수록 비슷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어요. 카메라가 꺼진 뒤 셔틀버스 안에서 흘러나온 말들이었습니다. 경기보다 더 피곤한 건 식사입니다.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국가 선수들이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올림픽의 오래된 진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시설이 아닙니다. 장비도 아니에요. 식사입니다. 시간이 밀리면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게 밥이에요. 훈련이 우선이고 경기가 우선이고 회복은 나중입니다. 선수들은 그렇게 버티죠.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저는 선수촌 식당에 가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죠. 그렇게 받은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굳은 파스타가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차가운 샌드위치도 보였습니다. 수프는 미지근했죠. 선수들은 서둘러 몇 입 먹고 자리를 떴어요. 남은 음식은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이건 식당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인원보다 몰린 사람이 많았고 훈련 일정이 겹쳐서 식사 시간이 집중됐던 겁니다. 어느 올림픽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선수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선수들을 지켜봤어요. 한 유럽 선수는 샐러드만 집어서 빠르게 먹고 나갔습니다. 다른 선수는 자판기 앞에서 에너지바를 고르고 있었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훈련장을 나오는 선수들 사이로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치진이 커다란 보냉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하나씩 다가갔어요.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도시락이었어요. 처음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도시락 용기였죠. 하지만 한 선수가 뚜껑을 여는 순간 제가 본 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영하 15도였어요.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손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막 지은 밥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예상 밖이었죠. 한국 선수들이 준비성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선수들은 천천히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제대로 씹어서 먹었죠. 한 선수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식당에서 30분을 기다리고 식은 음식을 급하게 먹고 다시 훈련으로 돌아갔어요. 한국 선수들은 훈련장 바로 앞에서 따뜻한 식사를 받아서 천천히 먹고 그 다음 움직였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완전히 다른 루틴이었어요. 저는 한국 코치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락은 어디서 준비하신 겁니까?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선수촌 근처에 급식 거점이 있어요. 매일 아침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매일요? 네, 매일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뜨겁습니까? 운송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가 도시락 하나를 보여줬어요.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뚜껑 아래에 얇은 층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작은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발열 패드입니다. 물을 조금만 부으면 화학 반응으로 열이 나요.
20분 정도 뜨거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저는 손을 대봤습니다.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안에는 밥이 있었습니다. 국이 있었어요. 고기와 채소가 균형 있게 담겨 있었습니다.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식사였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발열 장치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언제든 따뜻한 식사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국가가 먼저 인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수촌 식당을 믿었어요. 현지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아예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저는 노트를 열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조용한 차이는 밥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장 아래 질문 하나를 더 적었어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았어요. 과거 올림픽 보도 기록을 뒤졌습니다. 선수단 지원 내역도 살펴봤죠. 체육회 공식 자료까지 확인했어요. 그러자 연결되는 시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었어요. 한국은 그때 처음으로 자체 급식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위생 문제였어요. 중국 현지 음식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선수들의 입맛 차이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본적인 수준이었어요. 한국 식재료를 가져가서 현지에서 조리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스템은 진화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조리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의 훈련 일정에 맞춰서 식사 시간을 조정했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운송 방식이 개선됐어요. 보온 용기가 도입됐습니다. 2018년 평창은 본토였으니까 당연히 완벽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은 영양 설계까지 시스템에 포함시켰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경기 전후 회복 단계에 맞춘 메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 마침내 도달한 형태가 현장 발열 도시락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16년의 시간이 쌓여서 완성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비교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현지 케이터링 업체에 맡겼어요. 품질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이었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선수촌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일본은 일부 식재료만 공수해서 현지에서 조리했어요. 모두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현지 시스템을 활용하니까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현지 시스템이 작동한다면이라는 전제였습니다. 밀라노는 그 전제가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일정이 밀리면서 식당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줄은 길어졌고 음식은 식었고 선수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그 전제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현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가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훈련장까지 따뜻한 식사를 직접 가져오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 덮인 알프스가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밤이었죠. 저 추위 속에서 내일 아침에도 한국 선수들은 따뜻한 밥을 먹을 겁니다. 그때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가 선수를 대하는 방식이다. 이탈리아는 무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을 준비하고 경기장을 완성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가 보는 무대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무대가 아니라 조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 중 하나가 따뜻한 식사였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완성된 쪽은 이미 경기를 시작하기 전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나라 선수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표정을 봤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한국 선수단도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그들의 얼굴은 어제와 같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안정돼 있었죠. 그리고 코치진이 다시 보낸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16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식당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한국 선수들은 훈련장 앞에서 따뜻한 밥을 받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완전히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승부는 이미 시작돼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훈련 스케줄이 잘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별히 준비를 잘한 선수들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 훈련이 끝난 뒤, 점심시간, 저녁 경기 전, 그리고 이동 중에도 한국 선수들의 표정은 하루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미의 의심이었죠. 이건 개인이 아니다. 개인은 흔들립니다. 아무리 강한 선수라도 컨디션은 오르내리게 마련이에요. 특히 올림픽 같은 환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시차도 있고 낯선 침대도 있고 긴장감도 있죠. 하지만 여기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건 개인의 능력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큰 구조가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다시 선수촌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점심시간이었어요.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오히려 더 길어진 것 같았어요. 훈련 일정이 겹치면서 더 많은 선수들이 같은 시간에 몰렸던 겁니다. 음식은 여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한 독일 선수가 샐러드만 집어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빠르게 몇 입 먹고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선수는 자판기 앞에서 에너지바를 고르고 있었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20분이었어요. 그리고 훈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 선수들은 훈련장 근처 그늘진 공간에서 도시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코치진이 보낸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서 건넸어요. 선수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죠. 김이 올라왔어요. 그들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제대로 씹어서 먹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두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누군가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있었을 겁니다. 메뉴를 짜고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고 포장하고 운송해야 했죠.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세 끼였어요. 일주일이면 21끼입니다. 대회 기간 내내 반복되는 일이었죠. 이건 준비다. 그리고 준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쓰고 있던 기사 초안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준비 부족이 드러난 개최국의 혼란. 첫 문단을 읽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지연된 공사, 부족한 예산, 선수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틀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서를 첫 문단 맨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서 삭제했습니다. 대신 이 문장을 맨 위에 적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조용한 차이는 밥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이어갔어요. 이탈리아가 무대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조건을 만들고 있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따뜻한 식사였다. 16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 영하 15도의 알프스에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한국 선수들은 따뜻한 밥을 먹을 겁니다. 모레도 글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그럴 거예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여전히 식당에서 줄을 서겠죠. 식은 음식을 급하게 먹고 훈련으로 돌아갈 겁니다. 같은 대회, 같은 환경, 하지만 완전히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승부는 경기장이 아니라 식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저는 한국 선수단 측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급식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취재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밀라노 외곽에 있는 한국 급식 거점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어요. 작은 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졌어요. 대형 냉장 시설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산업용 조리 기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위생구역이 철저하게 분리된 주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조리사들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한 조리사가 다가왔어요. 김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쇼트트랙 선수들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비중을 조금 높였어요.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선수 명단이 떠 있었어요. 이름 옆에 훈련 일정과 경기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 3시간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준비합니다. 경기 후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위주로 메뉴를 짜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밥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선수별 컨디션 관리였습니다. 매일 메뉴가 바뀝니까? 네, 그날 일정에 맞춰서 조정합니다. 저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에서 공수한 식재료가 쌓여 있었어요. 쌀, 김치, 된장, 고추장, 냉동 불고기가 보였습니다. 현지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맛이 아니라 확실성을 가져온 겁니다. 선수들이 익숙한 맛이어야 해요. 낯선 환경에서 유일하게 익숙한 게 음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모든 게 낯섭니다. 침대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물도 다르죠. 긴장감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밥이었습니다. 조리가 시작됐어요. 큰 솥에서 밥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끓고 있었어요. 반찬들이 하나씩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포장 단계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도시락 용기 바닥에 얇은 층이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밥, 국, 고기, 채소가 각각의 칸에 들어갔죠.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아래층이 발열 패드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열이 나요. 출발하기 직전에 물을 주입합니다. 얼마나 지속됩니까? 약 30분입니다. 이동 시간까지 계산하면 선수들이 받을 때 딱 적당한 온도가 되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동 시간, 외부 온도, 식사 시간까지 모두 계산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실패한 적은 없습니까? 김 팀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 테스트 때였어요. 발열 패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업체를 바꿨습니다. 지금 쓰는 건 3번째 버전이에요. 3번째 버전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실패하고 고치고 다시 시도한 결과였습니다. 아침 6시 첫 배송이 출발했습니다. 보낸 가방에 도시락들이 담겼어요.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따라갔어요. 훈련장까지 20분 거리였습니다. 차가 도착했을 때 한국 선수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코치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도시락을 하나씩 건넸어요. 한 선수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영하 15도였는데도 뜨거웠습니다. 선수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였어요. 낯선 땅에서 낯선 공기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오늘 밥 좋았다고 말해주면 그날은 성공입니다. 그 말이 이 시스템의 전부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메달을 받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들이 없으면 경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2억 원은 음식이 아니라 안정감에 쓰이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게 됐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료를 보니 현지 케이터링 업체와 계약했더군요. 품질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비용도 적게 들고 전문 업체에 맡기니까 안정적이었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선수촌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신뢰한 거죠.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올림픽 식당은 보통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일본은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쌀이나 조미료 같은 핵심 재료만 가져가서 현지에서 조리하는 방식이었어요. 비용은 줄이면서도 선수들에게 익숙한 맛을 제공하는 방법이었죠. 모두 합리적인 방식들이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 모든 방식에는 한 가지 공통된 전제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이라는 전제였어요. 밀라노는 그 전제가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한국은 언제부터 그 전제를 믿지 않게 됐을까요? 예산 자료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2008년 베이징 때 한국의 급식 예산은 3억 원 수준이었어요. 2012년 런던 때는 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16년 리우에서는 12억 원, 2021년 도쿄에서는 18억 원이었죠. 그리고 이번 밀라노는 22억 원이었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물가 상승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스템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각 올림픽 보고서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어요. 각 대회마다 한국은 전 대회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기록하고 다음 대회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식사 시간과 훈련 일정이 맞지 않아 선수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리우에서는 조리 시간을 훈련 일정에 맞추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리우 올림픽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동 중 음식 온도가 떨어져서 선수들 만족도가 낮았다. 그래서 도쿄에서는 보온 시스템이 강화됐죠. 도쿄 올림픽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영양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밀라노에서는 아예 경기 전후 회복 단계별 메뉴 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밥을 챙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 대회마다 실패를 기록하고 그걸 데이터로 쌓고 다음 대회에서 개선하는 과정이었어요. 17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진화해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밀라노의 발열 도시락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작은 시도가 17년 동안 조금씩 완성되어 온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22억 원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 돈은 밥값이 아니었어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하나씩 없애는 투자였죠.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날씨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 선수도 통제할 수 없어요. 심판 판정도 마찬가지죠. 경기장 상태도 선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만큼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한 가지를 완벽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17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매 대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영하 15도의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한국 선수들은 따뜻한 밥을 먹을 겁니다. 모레도 글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밥은 17년 동안 쌓아온 실패와 개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무대를 만들고 있었다. 한국은 조건을 만들고 있었다. 무대는 눈에 보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뉴스에 나오고 사진이 찍히고 기억됩니다.
하지만 조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지루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비추지도 않죠. 그런데 승부는 조건에서 갈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차이는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도 아니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미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대회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나라 선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죠. 얼굴을 봤습니다. 이틀 동안 쌓인 피로가 눈에 보였어요. 어깨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둔해 보였죠. 한 프랑스 선수는 스트레칭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 섰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치가 다가가서 뭔가 말을 걸었어요. 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동작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같은 시간 한국 선수들이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걸음걸이가 가벼웠습니다. 표정이 안정돼 있었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코치진이 보낸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장면이었죠. 선수들이 하나씩 다가가서 도시락을 받았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영하 15도였는데도 여전히 뜨거웠어요. 선수들은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제대로 씹어서 먹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30분이었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미 워밍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아직 식사 중이었죠. 처음엔 이상하게 보였어요. 왜 늦게까지 먹고 있을까? 훈련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닐까? 하지만 30분 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워밍업을 시작했어요.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몸이 풀린 상태였죠. 점프 동작이 가벼웠고 착지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먼저 시작했던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미 지쳐 보였어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시작하느냐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다시 선수촌 식당으로 갔습니다.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오히려 더 길어진 것 같았어요. 선수들은 3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받은 음식은 역시 식어 있었죠. 한 독일 선수가 샐러드만 집어서 구석에 앉았어요. 몇 입 먹다가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식욕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캐나다 선수는 에너지바를 씹으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식사라기보다는 그냥 뭔가를 입에 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 선수들은 훈련장 근처에서 도시락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 선수가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밥, 국, 생선, 나물이 담겨 있었죠. 그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밥을 떠서 국에 말았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옆 선수와 대화를 나눴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죠.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순간이었죠. 오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 선수들을 돌아가며 지켜봤어요. 유럽 선수 한 명이 같은 동작을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3번, 4번, 5번. 점점 짜증이 나는 표정이었어요. 코치가 다가가서 뭔가 말했습니다. 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나라 선수는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찬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죠. 한국 선수들은 달랐습니다. 실수를 해도 금방 털어냈어요. 다시 자세를 잡고 시도했습니다. 집중력이 유지되고 있었죠. 동작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환경과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리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어요. 금메달이었습니다. 관중석이 들썩였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선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안정돼 있었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얼굴이었어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갔어요. 애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을 봤습니다. 관중석 맨 뒤쪽에 한국 코치진이 서 있었어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보였죠.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었어요. 급식센터에서 만났던 그 조리사였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깊은 감정이 담긴 얼굴이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이 메달에 당신도 기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밥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냥 밥을 지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밥이 없었다면 저 선수는 지금 저기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경기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메달리스트의 얼굴이 크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저 메달은 경기장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메뉴를 짜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하 15도 추위 속에서 도시락을 나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받지 않아요. 이름이 기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저 금메달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메달은 선수가 딴다. 하지만 그 선수가 설 수 있는 조건은 국가가 만든다. 이탈리아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을 준비했어요. 경기장을 완성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올림픽은 전 세계가 보는 무대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17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고작 밥 때문에 메달을 땄다고요? 아닙니다. 고작이 아닙니다. 밥은 시작이었어요. 국가가 선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선수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하나씩 제거해주는 태도였어요. 우리는 당신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책임지겠다. 그게 한국이 선수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김 팀장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관중석 뒤에 서 있었어요. 메달 세레모니가 끝나자 조용히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할 거예요. 도시락을 포장하고 발열 패드에 물을 주입하고 훈련장으로 가져갈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카메라가 비추지 않아도 그 일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이 선수를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밀라노 동계올림픽 가장 조용한 금메달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메달보다 먼저 조건을 완성한 나라였다. 그 조건은 화려하지 않았다. 경기장도 아니었고 개막식도 아니었다. 따뜻한 밥 한 끼였다. 하지만 그 한 끼가 금메달을 만들었다. 17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서.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기사가 송고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밤이었죠.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멈추지 않고 그들이 있는 한 한국의 금메달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